겁니다. 이게 사실은 그래서 약칭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할 때 언론중재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론중재법. 그래서 언론중재법이라고 하는데 그 명칭에 맞지 않게 옆에 거요? 네, 명칭에 맞지 않게 실제로는 그 중재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게 왜 문제냐, 뭐 이게 잘 보이시나요? 네. 실제로는 이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간단한 그 법 체계는 기본적으로 손해배상을 이렇게 해줄 때는 이렇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되고 위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손해하고의 행위하고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 이 기본적인 이제 손해배상 책임의 요건입니다. 근데 이거는 단지 그 언론이나 뭐 언론 손해배상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고 전체 법 체계가 그렇다는 거죠. 전체 법 체계가. 근데 이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그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그리고 또 손해 발생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입증 책임이 청구하는 사람한테 있습니다. 청구하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원고죠, 원고. 원고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는데 지금 이 법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몇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가릴게요, 좀. 네, 보이시나요? 여기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해서 물론 뭐 돈도 뭐 손해보다 5배를 물어내라 해가지고서 이제 벌을 가하는 식의 실제 손해보다 5배, 5배를 더 물어내라 해서 이제 우리가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금액도 금액의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제 뭐 내가 100만 원의 손해를 끼쳤으면 100만 원을 물어내는 게 원칙인데 100만 원 곱하기 5를 하겠다. 이건데 이 자체가 물론 뭐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은 있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의 입법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 우리나라 법 체계에서 이런 것들이 적용된 예가 있느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 법률 하나 때문에 전체 법 체계가 흔들리는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의과실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그랬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그런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데 실수로 그랬다. 이게 고의과실 아닙니까? 이러한 고의과실이 있었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입증이 돼야 되는데 이걸 추정하게 되어 있죠. 추정하게 되니까. 여기 있네요.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로 자동 추정되는 확대가 된다. 이쪽으로 한번 보시면 옮길게요. 잠깐만. 여기서 보시면은 언론의 명백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원래 이제 중대한 과실이라는 건 고의랑 똑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명백한이라는 걸 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저게 어떻게 되느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불법행위의 요건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불법행위, 그러니까 언론사가 한 불법행위는 5배를 더 책임져라 이런 내용으로 결국에는 귀결이 되는 거죠. 이게 법사위에서 새벽에 글자 구간 야당에서 퇴장하고 나서 새벽에 더 강화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한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보복적, 반복적 허위 조작 보도로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보복적, 반복적 허위 조작 보도면은 피해를 가중시키는 경우 요거를 삭제를 하고 그냥 보복적, 반복적 허위 조작 보도면은 손해를 5배 더 물어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실제로 이제 저 또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니 뭐 언론이 그동안 잘못한 게 있잖아. 그러니까 뭐 저런 법률도 필요하다. 저는 그 말씀 자체는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왜냐면 언론이 그동안 책임을 다하지 않고 제멋대로 그냥 기사를 써대고 책임은 지지 않은 뭐 이런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그거는 5배의 손해를 물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라고 해서 민법에 이미 다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이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줬다면, 손해를 가했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뭐 언론중재, 조정위원회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언중이 있지만 손해도 마찬가지로 물어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뭐냐? 법원이 언론의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니면 그 엄중하게 판단을 내리지 않았던 거죠. 법원에 대해서 실제로
뭐 예를 들면은 허위 보도가 나왔다. 허위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해서 5배가 아니라 10배, 100배 뭐 이런 식의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죠. 근데 혹시 기억나세요? 대왕 카스테라 사건? 아. 한두 군데 가게가 잘못할 수는 있지만 네. 그걸 언론 방송에서 이렇게 전체 다를 일반 상황을 전부 다 망했어요. 네. 전부 다 망하고 자살한 사람도 생기고 엄청난 손해죠. 목숨을 끊긴 거라든지 가게가 망한 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나중에 손해배상을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무턱대고 그냥 써제끼고 사람들 다 죽어나가는데도 법원에 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법원에 가면은 그냥 뭐 피해액이 명확하지가 않다. 이런 식의 판단을 많이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피해액이 뭐 실제로 이제 대왕 카스테라 뭐 이래가지고 폐업을 했다. 폐업을 해서 내가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영업 손실이 엄청났다. 권리금, 영업비, 뭐 밀린 거 뭐 여러 가지로 따지면 뭐 1, 2억씩은 다 손에 배워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엄격하게 입증을 요구했었어요 그동안 법원에서. 근데 그런 법률이 그래도 존재했었던 거고 이것을 사실은 법률이 존재하는데 운용을 잘못한 거죠.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언론에 의한 피해라는 것이 되게 추상적이죠. 정신적 고통의 경우가 많고 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는 맞습니다. 얼마든지 그 엄청난 피해를 입고도 이게 이제 다 입증이 안 되니까는 그냥 뭐 500만 원. 뭐 500만 원 가지고 무슨 보상이 돼요? 그렇죠. 대왕 카스테라가 망했는데. 이런 거죠. 100개, 200개 가게가 다 망했고 언론 방송에서 그런데 1, 2억씩만 따져도 다 각자가 얼마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5배로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는 5배가 아니라 5배를 하더라도 기본적인 1배에 해당하는 손해액이 입증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법원에서 이 부분을 해결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는 그대로 남는 겁니다. 가짜뉴스나 언론이 사실은 좀 문제가 허위 보도하고 의미도 많고 정권, 좌파 정권에 편향되고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따라서 또 지령을 받아서 쓰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은 강화된 건 없습니까? 형사처벌은 강화된 게 없습니다. 현재. 그럼 형사처벌은 요즘도 그냥 솜방망이나 언론중재에서 민사로 보통 조정하고 뭐 허위 정정 보도 대신 써주고 피해본 사람들은 다 날라가고 정치적 생명도 끊기고 박 대통령님은 감옥에도 가시고 이랬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형사처벌도 안 하고 아직은 그냥 의상만 하는데 이것도 솜방망이나 차이가 크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죠. 법률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구조는 그대로인데 그 손해액이라는 손해 발생이라는 언론이 아무리 잘못해도 잘못한 건 명백할 때가 많죠. 근데 그 손해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너무 어려웠었는데 손해의 입증에 대해서 법원이 너무 엄격하게 보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피해 구제가 안 됐던 거죠. 근데 이제 5배로 하니까 아예 그냥 입을 싹 다 막아버리겠다.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서 금지하는 검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는 명문으로 이제 검열은 안 된다 이렇게 딱 그렇죠. 검열 금지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 소송이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헌법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위헌 법률 심판이나 이런 것들을 아니면 헌법소원이나 이런 것들 제기했을 때 합헌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죠?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전 정권하고 비교해보면 헌법재판소가 무슨 막 이게 핵심적인 위헌 판결들을 내는 게 최근에 이슈가 되는 위헌 판결들이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도 본 적이 없어요. 그렇네요. 하나도 본 적이 없고 아예 그냥 판단을 안 하고 미루거나 뭐 이런 경우가 있고 실제로 이제 또 그런 부분들은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 두 번째 이미지는 언제쯤 띄울까요? 지금만 띄울까요? 그럴까요? 언론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문제를 삼는 거는 문제를 삼아야 됩니다. 당연히 삼아야 되는데 이 법률 자체는 실제로는 민법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미 법률이 잘못돼서 그러면 언론이 이렇게 가짜뉴스가 판치는 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로서 보면 이런 거 몇 가지 그냥 잘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몇 가지 캡처해가지고 우리 잘 보시더라고요 시청자분들. 캡처해서 뭔지 보자. 이거 출처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에서 정리를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조선일보에 확대해서 순서대로 한번 가보죠 그러면. 자, 이쪽 부분부터 갑니까? 이쪽 보면은 불리한 기사는 인터넷에서 손쉽게 차단한다. 그러니까 열람 차단 청구권이라는 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자, 이용원 대표님이 막 그냥 맞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좌파들이 그냥 아니다, 저거 가짜야. 하면은, 일단 차단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뉴스 사이트 차단. 예, 뉴스에 노출 자체를 차단하는 거죠. 보도나 이런 기능을 가진 방송도 적용. 네. 노출 차단. 이건 검열이에요, 이게. 그렇죠. 이게 다른 게 검열이 아니고. 위험 같은데. 이게 아무리 봐도 검열이에요. 그리고 취재원과 제보자를 공개해야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것도 사전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취재원 보호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별다른 요건 없이 공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은 언론에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미투, 가습기 살균제, 폭로보도 보기 힘들어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오히려 부차적인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문제죠. 대형 비리, 권력형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네요. 연속 보도하고 압력을 넣는다든지 먼저 그냥 가짜가 아닌데도 그냥 문제가 없는데도 한번 걸어보고 나자. 그렇죠. 지금 겁을 주더니 중단을 시켜버리자. 연속을 하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게 저런 식으로 다 판단해서 기사를 써야만 한다면 법원도 있을 필요가 없죠. 법원에 가서 우리가 진실이냐 아니냐를 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진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근거, 판단하는 최종적인 권한이 법원에게 있다고 하는데 법원이 만약에 진실이 아니다라고 사후적으로 판결을 하면은 저런 손해배상 책임을 다 지게 되는 거죠. 그렇네요. 그렇다면은 팩트 체크를 법원보다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언론사에게 그만한 책임을 주는 거죠. 법원이 최종적으로 진실을 판단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사나 기자나 사실 언론사나 기자의 문제가 아니고요, 국민의 표현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판단을 모두 다 거친 뒤에 엄격하게 내가 내부적으로 다 검열을 거친 다음에 엄격하게 팩트만 얘기할 수 있는 거 딱 얘기하라 그러면 문재인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있는 사람이다. 여기까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머지는 다 확인이 안 되잖아요. 현실로서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 또한 이제 그 언론에 대해서 감정이 좋기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죠. 우리 우파 입장에서 보면은 언론에 대해서 오히려 피해를 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 하나 여기서 질문. 이게 소급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이후만 되는 겁니까? 이후만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저지러 놓은 게 있잖아요. 제가 지금 그 말씀. 말씀하십시오. 오케이. 알겠습니다. 맞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가짜 뉴스가 뭐였습니까? 가장 큰 가짜 뉴스. 우리 우파 입장에서. 사기타네. 그렇죠. 최서원 씨가 뭐를 했다 하면서 박 대통령님 호텔에서 그렇죠. 그거는 심지어 법원에서 허위로 판결까지 났어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무슨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맞아요. 이게 지금 법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근에 들어서는 또 뭐가 있죠? 이 방역의 문제에 있어서 온갖 가짜 뉴스들을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확진자가 그냥 몇 명이 나왔고, 광화문 집회도 아니죠. 광화문 집회 관련자라고 해서 전혀 있지도 않은 개념을 갖다 만들어내고 그 관련자 뭔지 설명도 안 해요, 언론이. 알아볼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냥 언론 보도를 써제끼고, 그래서 많은 우파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언론의 수준이라는 게 정말 저도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파에서 정말로 큰 피해를 받고 그 대표적인 사례가 탄핵입니다. 탄핵. 그렇죠. 대표적인 사례. 그리고 가치로도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자유우파 정권이 한 국가의 정권이 허위 가짜 뉴스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게 확산됐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식의 언론중재법 개정은 시기적으로 보면은 내년 대선이나 지선까지 정권에 불리한 재갈을 물리는 그냥 입을 틀어막겠다는 겁니다. 실제 만약에 실제 기자들이 엄청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자들이 손해배상 책임이나 법정에 가면은 정말로 덜덜덜 떨고 있어요. 사실. 기자들. 손해배상 책임 실제로 소장을 넣고 개인에 대해서입니까? 개인에 대해서. 언론 사회에 대해서입니까? 언론 사회에 대해서 하면 별로 안 무서워하죠. 그래서 이번에 경찰도 그래서 개인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책임지라는 겁니다. 책임지고 실제로 가서 법정에서 만약 인정되면은
그게 뭐 하다못해 물론 피해 구제는 너무 작은 금액이지만 100만 원에서 200만 원만 인정돼도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우리랑은 다른 게. 언론사에서 해결해 주는 건 아니죠. 네네, 그렇게 해결해 주지도 않죠. 그리고 이번에 채널A 같은 경우도 구속까지 됐다가 기자가 네네. 무죄가 됐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좀 그런데도 입을 싹 닫고 있잖아요. 언론사를 쫓아내버리고. 네. 그런데도 우리나라 언론들이 자신들과 동종업계에 있는 기자들이 구속되고 기자들 언론 취재 활동하다가 명예훼손으로 구속되고 이래도 한마디 기사를 못 쓰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기사를. 실제로 언론의 속성은 그런데 5배를 물리겠다. 이번에 아시잖아요. 그 정경심 씨에 대해서 조국이 개인정보 침해다 뭐 어쩌고 하면서 막 하니까는 언론사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전부 다 뽀얗게 기사, 그렇죠. 기사의 사진 전부 다 이렇게 가리고. 시키는 대로 한번 제대로 한번 붙으면 전부 다 덜덜덜 떱니다. 근데 5배를 물리겠다. 5배를 물리겠다 하면 이제 아무도 기사를 쓰지 않는 거죠. 5배랑 평균적으로 한 이제 몇 천만 원대로 넘어가는 건가요? 몇 천만 원대가 훨씬 넘겠죠. 조국 같은 사람은 뭐 몇 억씩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몇십억, 몇백억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거에서 요까지가 이제 팩트고 네. 최근에 이제 여론이고 정사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이놈들이 180석을 만들고 나서 이제 패스트 트랙도 만들 수 있고 하니까 자기들이 법사위에서 쪼물쪼물거리고 또 야당도 도망가고 하면은 또 더 강화시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과연 저는 정권이 바뀌었을 때면 어떨까? 그리고 이놈들이 지금 세팅하는 법안들을 보면 다 50년, 100년 정권을 저것들이 이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만드는 법들 같아요. 50년, 100년을 이어간다고 생각하고 만드는 법률이거나 아니면 50년, 100년을 이어가기 위한 법률이거나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지금 하는 거. 잘 보시면 공수처도 사실은 십몇 년 전에는 우파 정당에서 공수처 비슷한 개념의 단어를 좀 단어는 달랐지만 부패, 고의 이런 수사처를 만들자 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정권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도 있습니다. 공수처도 결국 저것들이 강제로 통과를 시켰는데 문재인이 권력에 떨어지면 문재인에게 칼이 돌아갈 것이고 정권이 바뀌면 우파 정권한테 유리할 것이다. 그때는 돼서 또 저놈들이 법을 바꾸자 하지 않을까. 이번에 언론 관련해서도 저것들이 영원히 갈 것 또는 영원히 가게 만들기 위해서 이 변호사님 말처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것도 탄핵대의 자업자득이라는 말도 있고 언론사에.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야당이 또 법을 바꾸자 할 정도로 정권이 바뀌면 이게 또 우파 정권한테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당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든 아니면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양보하고 우리에게 유리하니까는 이 기준을 또 바꾸자라고 하면 어느 순간 명분이라든가 대의를 잃게 돼 있어요. 항상. 근데 지금 언론중재법 만약에 이대로 통과돼서 정권을 만약에 우파에서 잡았다. 그럼 우리한테 유리할 거다. 물론 유리하겠죠. 유리하겠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쓰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니까. 그런데 우파들은 또 좌파들만 그래 못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민주노총 언론 노조하고 이런 시스템도 서로 협력이 안 돼 있으니까 그죠. 네네. 맞네. 지금 시청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 부정선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부정선거 모든 게 다 증명이 안 됐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너희가 주장하는 전부 다 허위 조작 보도야 라고 하면 일사각오님 댓글 읽으셨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안 쓰잖아요. 이 법률이 없는데도. 지금도 전혀 기사를 쓰지 않는데 앞으로 부정선거 저 대법원에서 재판 끝날 때까지 아무도 입도 열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아까 그 사진 보시면은 조선일보 기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조선일보에서 제 입장에서는 악의적으로 쓴 기사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오른쪽에 흰색 부분요? 네네. 조선일보에서 자 하단입니다. 하단에 보면은 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전직 신분이면은 고위공무원 예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대통령 이제 그 위에 보시면은 악의를 갖고 보도한 경우에만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근데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다. 그래서 예를 드는데 자 이제 현직 공무원이 아니고 현직 공직자 고위공직자가 아닌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최성원 씨처럼 공무원 신분이 아닌 권력자의 측근이나 고위공무원의 가족이나 친인척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예. 저거는 뭐 굳이 예를 저렇게 들면은 오히려 안 되는 거고요. 반대로 예를 들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강원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맘대로 언론에서 써제끼고 조선일보도 거기서 당연히 자유롭지 않죠. 오히려 주도를 했죠. 그렇게 했는데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못했던 거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리고 이 부분을 법을 그래서 바꿔서 우리도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또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 그러면은 결국에 권력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이 얼마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그리고 또 그쪽 편에 서 있는 사람들, 그쪽 편에 부합하는 권력자들 이들에게만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최성원 씨 사례는 오히려 언론중재법이 필요한 예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성원 씨 이거 조금 제가 다른 얘기를 드리면 제가 우파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좀 딴 얘기인데 완전 잘 나가는 변호사님을 하고 계시다가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10명 가까이를 두면서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서울의 일부 지역을 맡아가지고 네. 관리를 하는 대빵이었는데 하고 있다가 그 최성원 씨의 딸 정유라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 사건을 제가 맡게 됐어요. 그래서 특검에도 출석하고 조희연이가 그분 개인의 변호사를 하셨네요. 네네네. 의뢰가 와가지고요. 네네. 그게 어떻게 연이 닿아서 그분도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분도 정말 억울했습니다. 그 조희연이 그냥 해임해버렸습니다. 그 수행평가 만점을 줬다고. 수행평가 만점 많은 학생들이 받습니다. 수행평가 만점. 당연하죠. 근데 선생님이 그 평가는 그래 줄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선생님 잘 뭐 김연아나 박태환이나 전부 다 수행평가 만점 받았는지 확인하고 이 사람들 출석인지 그리고 또 그 사람들 출석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수행평가 만점을 줬는데 교원이 파면당한 예가 있는지 해임당한 예가 있는지를 밝히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했고 그거는 이제 행정사건이고 그 전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해임이 되셨습니다. 결국에는 그 행정소송에서 구제가 안 돼서 제가 지금도 이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좌파들의 민낯을 정말 보게 되었고 그리고 검찰이니 법원이니 정말로 이전 정의의 잣대에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런 걸 봤죠. 근데 실제 그때 당시에도 정유라 씨가 이제 그 시상을 잘 떠올리고 그렇기 때문에 문학적인 관점에서 나는 수행평가 만점을 줬다 그 얘기를 했다고 5만 가지 욕을 다 먹었습니다. 언론에서 계속 그것만 써대끼고 그러면서 사실 특검에 가서 조사도 받았죠. 그때도 특검 가서 조사받으면서 그 수많은 기자들이 그냥 셔터를 눌러대고 막 써대끼고 했던 거를 직접 경험을 하면서 이 사건을 하게 됐는데 이제 어쨌든 저 또한 이제 계기 자체가 저 최성원 씨 사건에 관련이 있었죠. 사실은. 그래서 저 때 당시의 상황을 많은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정말 언론이 얼마나 그 폐악질을 부려서 폐악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지금도 다시 되돌아보더라도 그 폐악을 부리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5배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허위 악의 이러지만 그 허위 악의의 판단 기준을 오로지 정권의 입맛에 맡기는 겁니다. 정권의 입맛에 맡기는 거고 그에 부합해서 법원이 지금처럼 판결을 한다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기사는 허위 기사가 아니게 되는 것이고요.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는 결국에는 허위 기사라고 작은 부분이라도 허위라고 판단을 받아서 결국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이런 상황이 될 거다. 기본적으로 그 민사상의 어떠한 그런 손해배상 책임 전체 법 체계에도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고 그에 대한 그렇게 이제 별도로 언론중재법만 그렇게 규율을 해야 된다라는 국민적인 공감대는 전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우파 분들께서 물론 언론에 대해서 저와 마찬가지로 많이 그 감정 자체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이 통과되면 가깝게는 내년 대선과 지선에서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없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좀 이 문제점을 좀 심도 있게 좀 다룰 수 있는 그리고 또 이 문제의식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유 변호사님 마지막 부분에 있는 퇴임 후 대통령에 대해서 이야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이거는 지금 퇴임 후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자 대통령이 국회에서 전직 신분이면 고위공무원 예외조항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적용을 예외조항 적용하면 민사 배상을 당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비판을 받는 공적 인물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뭐 악의적이니 이렇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면 어떡하냐. 막 해서 비판을 하니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저 내용은 퇴임한 다음에는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봐라 민주당에서 대답하지 않는 거죠. 그 내용. 퇴임 후에는 이제 막 돈 걸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가 바로 그 밑에 나와 있어요. 조국이 퇴임하고 나서 제가 조국 관련 조국이 제기한 그 명예훼손 사건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만 한 3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조국이 한 것만. 조국이가 우리 우파분들 또는 우파분들. 우파분들 고소한 것만. 근데 뭐 이게 통과되면 뭐 조국의 세상이 되는 거죠. 조국의 시간이 진짜 말 그대로. 그런데. 야, 참. 고토수호님 유 변호사님 스포츠 정리 아나운서 같다는데 아나운서까지 등극하셨는지. 이렇게 변호사에서 하면 말합니다. 변호사에서 이제 아나운서까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위헌 소송을 걸고 현재에서는 뭐 시간 끌겠지만 아니면 우파정권이 들어오고 나서 바뀔 수 있는 부분입니까? 본회의는 억지로 통과할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은 뭐 사활을 걸고 이걸 바꾸십시오. 아니 사활도 안 거니까 문제죠. 네, 그러니까 그냥 조중동이나 언론들이 야 너 밀어내니까 그 앞에서 피켓이나 들고 그냥 으쌰으쌰 하다가 끝나고 나면 사진 찍고 우르르 가고 밥 먹고 하는데 그 뭐 무슨 힘이 되겠어요? 민주당이 겁을 내겠습니까? 그쵸? 뭐 오히려 겁을 안 내고 힘을 얻죠. 아니 애송이 교회는 맨날 지금 문재인 방역 협조한다고 오세훈이도 지원한다고 일사니까 뭐가 지금 됩니까 지금? 언론법도 흉내만 이래 으쌰으쌰 하고 있지 뭐 끝나고 나면 투쟁도 안 하고 뭐 뛰어들지도 않던데. 지금 뭐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문제, 특히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사람들이 예전처럼 정말 자기 몸 하나 희생해서 그 법안을 저지하고 이런 야당의 역할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 이유를 이 사람들이 드는 거는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자기네들이 형사상 처벌받으면은 이제 앞으로 한번 쫄았잖아요. 이미 재판도 받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 많이 쫄았어요. 그 다음에 막 몸으로 이렇게 맞고 하는 사람도 사라졌죠. 네. 근데 그거 한번 버릇들이게 한 거죠. 근데 언론중재법이 통과되고요. 만약에 부정선거에 침묵하고 이러면 어차피 당신들은 당선이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네. 아무리 나는 그래도 공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공천이 되지 않거나 공천이 돼도 당선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몸을 던져서 싸우십시오. 그런 걸 안 하면 지금 100석에 머물러 있는 야당이 뭐를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죠. 그런